아직 살짝 추운 늦은 봄의 저녁입니다.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1990년 5월 21일에 태어난 미카엘라 슈닉입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짧게 미키로 불립니다. 2012년 늦은 봄의 미국 루이지애나입니다. 2012년 미키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전공으로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취미로 승마를 하였고 본인의 차를 소유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매우 활동적인 여성입니다. 2012년 5월 19일 미키는 곧 있을 생일을 기념하며 친구들과 바에서 라이브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키는 친구들과 놀고 오전 1시 45분경에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더 놀고 싶었지만 이날 아침에 있는 동생의 졸업식에 늦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키의 절친인 브래틀리는 미키와 인사를 하며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미키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은 미키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놀랐지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키는 동생의 졸업식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친척들과 같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키의 사건은 신속하게 경찰들에게 배정됐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브래틀리는 바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그녀의 알리바이는 완벽했고 미키가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주장은 확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확실히 미키는 자전거를 타고 집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미키가 있어야 할 동선에서 갑자기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의문의 흰색 차량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차량은 미키와 같은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We have been reviewing hours and hours of video, and part of the biggest issue is that a lot of the video is either coming from inside of a building facing out, so it's very grainy or very difficult to look at, or we just can't make out exactly what's passing in front of the camera. We just need more volunteers and people talking about it. 사건 발생 8일 뒤 5월 27일 위 차량을 분석한 결과 쉐보레의 흰색 콜로라도라는 픽업 트럭이었으며 미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키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전거가 손상된 것을 보고 차량에 치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미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판도 식별이 어렵고 루이지애나에 등록된 동일 차종만 무려 3,000대가 넘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약혼자가 흰색 콜로라도 트럭을 소유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5월 19일에 부상을 입고 집에 왔는데 뉴올리언스에서 칼에 찔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이 트럭을 전혀 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브랜든입니다. 그는 쉐보레에 가서 트럭의 가죽 인테리어를 완전 교체하려고 했었지만 견적을 받은 후에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얼마 뒤 차를 도난당했기 때문에 똑같은 차량을 새로 사려고 했다고 쉐보레의 직원이 경찰에 전해줬습니다. 직원이 경찰에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TV에서 미키에 관한 사건을 접했었고 혹시나 싶어서 바로 경찰에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브랜든을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2012년 6월 14일 텍사스에서 브랜든이 도난당했다는 트럭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됐습니다. 브랜든에 대해 조사를 하니 그는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8년을 복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약혼녀조차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2년 전 1999년 당시 결혼한 전처를 학대도 했었고 전처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과 보호 명령도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2012년 7월 5일 지금까지 브랜든을 체포하기에는 경찰에게 명분이 부족했었지만 그의 트럭에서 미키의 DNA까지 나왔을 때 바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무죄를 주장했고 미키의 시신에 대한 행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찾아야 하기에 그녀의 가족 동의하에 사형은 없다는 거래를 통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When I looked up and she was right there in my grill, I slammed my brakes and I hit it. And I was worried because I was draining stuff. I was a convicted felon and I had a gun in the truck. And I was like, man, I said, I wasn't even worried about so much her hitting her. I was worried more about, getting caught with that gun,
So we started arguing back and forth, and I started getting mad. And I guess that's when she started getting spooked, and she reached down to grab the phone. And I panicked, and that's when I grabbed the knife, and I said, "Don't call the cops." I said, "I ain't playing with you," so put down the phone. And she just kind of started, she's like staring at me. I started stabbing her, and I probably stabbed her, I'm guessing maybe 4 or 5 times, and I caught myself, and I was like, I was like, "Man, what the f is happening?" She popped up and stabbed me dead in my chest. I hollered out, and I shot. I shot one time, and with the gun, I jumped out of the truck, and I was hollering. 2012년 7월 18일, 브랜든은 1급 살인 및 납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브랜든은 그날 밤 같이 잘 여자를 찾기 위해 그 주변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미키를 보게 됐고 그녀의 자전거에 의도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녀와 자전거를 트럭에 올리고 그는 미키에게 칼로 위협했습니다. 미키는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후 칼을 빼앗아서 브랜든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뒤 이야기는 앞에서 본 신문 영상의 그대로입니다. 브랜든은 사실 미키의 시신을 묘지에 가져가 매장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입은 상처가 너무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근처의 나무줄기 같은 것으로 덮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뉴올리언스의 응급실에 가서 자상을 치료한 후 모든 증거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형을 위해 또 다른 거래를 시도했는데 1999년 7월에 있었던 실종 미제 사건의 범인이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리사 페이트라는 여성이었으며 2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도시 밖으로 유인하여 비닐봉지로 질식시켰습니다. 브랜든은 미키와 리사를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독방에서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대비해서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단식 투쟁을 여러 번 했었고 탈옥도 한 번 시도했었습니다. 안타까운 미키를 기리기 위해 의회에서는 그녀가 납치된 거리에 8마일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녀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타는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For us, it's still there. It's a great comfort to us.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30대가 됐을 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력도 어느 정도 쌓았을 테고 가정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성명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저의 용감한 아이는 괴물과 맞섰습니다. 이제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롭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